3월 모의평가 정말 역대급 난이도였죠. 아마 비문학에서 망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6월 달에는 한 개라도 비문학을 더 맞힐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비문학 공부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6월 모의평가의 점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데는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들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공부법으로 망한 친구도 있을 거고 잘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한 친구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망한 친구들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나? 뭐가 정확한 독서 방법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완전 명확하게 해답을 드려볼 거예요. 뭔가 무조건 제 말이 맞고 제 측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됐는지,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 나갔어야지 풀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들이 어려웠길래 여러분이 망했던 건지, 그럼 앞으로 이걸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뻥 안 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몇 시간보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공부 방향성 잡는 게 효율성 훨씬 좋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3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독서 지문들 중 핵심적으로 어려웠던 지문들 또는 주위에서 봤어야 됐던 문장들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3월 모의평가를 지금 풀어보지 않은 분은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번 3모가 6모 대비용으로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도가 높긴 한데 배워갈 게 많은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어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본적인 독해력을 올리는 방법을 말할 거고, 본질적인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피지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상승을 하고 어떻게 지문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번에 문학이 오답률이 1위였긴 하지만 독서 지문이 평균적인 오답률로 보면 훨씬 어려웠어. 항상 그렇긴 한데 심지어는 독서론 1번이 정답률이 60%대입니다. 화작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인데 왜 그랬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선지를 독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봐요. 이번 선지를 봤을 때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기본 심리 욕구를 유형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대로 윗글이 쓰여져 있다라면 자기 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예를 들어 자기 결정성이 뭐 높고 낮음에 따라 심리 욕구, 기본 심리 욕구를 유형화하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결정성의 정도가 높은 애는 이런 유형이고 낮은 애는 이런 유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지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 결정성의 정도란 얘기는 나왔어. 근데 이걸 기준으로 동기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심리 욕구를 유형화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단순히 파편화된 정보들로 납득하고 넘어간 상태에서 이걸 봤다면 당연히 헷갈릴만 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읽고 넘어갔었더라도 독서론에서 출제자가 난이도를 잡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차분히 서치만 해도 맞힐 수 있게 줘. 근데 이걸 틀렸다라는 건 이번 선지를 보고 독해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나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로 쉔베르크 넘어가 볼게요. 이 쉔베르크 지문이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다 낮았어. 왜 그랬냐? 첫 번째, 일단 재질 자체가 생소했죠. 음악 지문은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없잖아. 기출에 많이 나왔는데 그 기출을 세세하게 뜯어서 전부 다 이해한 학생이라면 조금 편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장조나 뭐 으뜸음 이런 게 기출 문제에 다 나왔었던 개념이거든. 근데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은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서 스턴이 걸렸을 확률이 높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문제점은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 없이 그냥 툭툭 던지고 있어요. 그게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조성음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조성음악이 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성음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던졌으면 그 개념이 무슨 뜻인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국정원에서는 제시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제시된 개념을 안 줘. 조성음악은 무엇이다라고 주지 않아요. 그냥 조성음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성이라는 건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것들이 조성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조성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조성이 있는데 그 중에 다장조, 가단조 같은 게 있고 그런 조성을 가지고 만든 게 조성음악이래.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지. 그리고 제시된 개념을 인지를 못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글이 붕 뜨는 거야, 서서히. 왜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조성 나오는데 조성이 뭐였지? 그때가 생각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글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넘어갔냐? 아, 조성이 뭔지 설명을 안 하네? 근데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거 뒤에 조가 붙은 애들을 활용하는 게 뭔가 조성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걸 다루니까 조성 음악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 그 다음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를 해요. 전통적인 조성 음악은. 근데 화음이라는 것도 솔직히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특정한 개념으로 쓰인 건가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단어거든요. 진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음을 동시에 두 개를 누르는 건가? 두 개 이상을? 그게 화음인가? 아니면 화음에 또 다른 정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일단 계속 가보면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이건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솔직히 글 많이 읽은 학생이라면 저 단어 보자마자 뭔가 범용적이다, 뭔가 넓다 이런 의미라는 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쉔베르크는 전통적인 애들이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과 다르게 특정 조성을 안 쓰고 자유롭게 조성을 쓴 거야. 그러니까 범조성이라고. 여기까지 읽으면서 생소한 개념들에 당황은 할 수 있었어도 추론을 못할 정도는 아니야. 개념들을 추론하고 결국에 범조성이라는 것도 함축적 의미 사용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막 정보랄 게 없어. 뭐 해봤자 조성의 의미 정도? 그 다음 넘어가면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대.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 문제점이 으뜸음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줘. 다장조에서 도가 으뜸음이라고는 말을 해주는데 도가 왜 으뜸음인데? 그걸 알려면 으뜸음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 하지만 그래도 함축적 의미로 추론할 수는 있죠. 으뜸음, 말 그대로 으뜸이 되는 의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털어버려. 그러니까 다장조 음계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있는데 도가 으뜸음이래. 그런 식의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눈길이 하나 가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엄격한이란 부분이야. 왜 이런데 눈길이 가냐면 봐요. 저 문장을 그냥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아? 근데 왜 굳이 엄격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를 했을까? 위계 질서를. 저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정보 자체가. 그러니까 저런 단어 사용해서 민감함을 느끼게 돼. 글을 많이 읽다 보면. 그리고 저게 사실 핵심이었죠. 위계 질서가 엄격했는데 그걸 부수고 자유롭게 쓴다. 그게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장 단위에서 계속 섬세하게 보려는 시각을 길러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제일 잘 시켜주는 게 국정원이랑 기밀문서고. 네. 자, 그래서 계속 가보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으뜸음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된대. 근데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이도나 단이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대요. 요 음들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간격이 왜 장이도인지 단이도인지 납득이 안 돼. 그냥 던진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함축적 의미도 솔직히 생각이 안 나고 부연 설명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요런 정보는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털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준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기 위해서 넣은 정보일 뿐이에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실제로 문제 풀러 가보면 저 정보 하나도 안 나와요. 저걸 물어보지 않아. 어떤 문제도.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 다음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이 되면 그 음은 불협화음으로 취급이 된대. 여기에서도 화음의 정의를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그냥 화음을 쓰고 있어. 그래서 좀 읽는데 불편해. 전 불편했어요. 아무튼 근데 화음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했어. 두 개를 뭐 동시에 눌러가지고 조화롭게 음을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장이도나 단이도라는 규칙을 가지고 음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 규칙 속에 놓인 음이 아닌 다른 음을 가지고 와서 빵 같이 쳐버리면 불협화음이 된다. 뭐 그렇다고 납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장조 곡은 도미솔 으뜸화음으로 시작해서 뭐 버금 딸림 뭐 으뜸 하면서 마무리된다. 이것도 그냥 단순 정보잖아. 이런 데서 머리를 쓰면 하수인 거예요. 3, 4등급은 아마 이런 정보에 집착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지 능력을 다 써버려. 그래서 뒤에 정보를 받아들일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3, 4등급이랑 1등급의 차이가 뭐냐면 걔네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야. IQ는 비슷해요. 제가 수업을 해봐도 IQ 자체는 비슷해. 근데 무슨 차이냐? 기출문제를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 번 회독하면서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체화하는 거야.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던지고 부연 설명도 붙지 않는 이런 단순 정보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체화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기는 거야. 별로 집착을 안 하고. 근데 이걸 하려면 기출문제를 굉장히 오랜 시간 회독을 하면서 확신이 있어야 돼. 글이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암만 남이 이건 중요한 정보고 이렇게 나오면 안 중요한 정보야 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 풀어보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게 시험장에서 절대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강의 그만 보고 네가 기출문제에 머리 박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기출문제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아무튼
계속 가보면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다. 여기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야 지금.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걸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성의 음악에서는 다 정해져 있어. 뭔가가 엄격하게. 오케이? 으뜸음도 그렇고. 하지만 쉔베르크는 정해져 있지 않아.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아까 전에 조성음악은 도가 으뜸음 엄격히 이게 지켜졌잖아. 근데 쉔베르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다 동등해 모든 음이. 그래서 12음 기법이라는 걸 얘가 고안을 해냈어. 근데 이게 뭐냐? 한 옥타브 내에 12개의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열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래. 여기에서 눈길이 하나 갔어야 됐던 건 음열이라는 정보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썼어. 아, 음열이라는 건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배열한 게 음열이다. 왜냐면 이건 음열의 제시된 개념을 말해준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왜 머리를 썼냐? 자유롭게라는 단어가 음열이라는 거 안에 잘 안 들어가는 거야.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나중에 음열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더 해주는 거죠. 아, 뭔가 음의 나열이니까 얘네가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원래는 위기 질서가 이렇게 있었다면 음의 나열이니까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느낌이 아닐까로 생각을 한번 더 해주고 넘어간다. 그러면 음열이 머릿속에 박힌다는 거야. 그리고 부담스럽지도 않아. 왜? 지금까지 읽으면서 나는 머리 잘 안 썼거든. 다 납득하고 그냥 넘겼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성음악의 음계에서는 뭐 으뜸음과 장삼도 단삼도 이것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지. 그냥 조성음악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게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하지만 12음 기법의 음열에서는 뭐 반음 간격이든 뭐 3음 간격이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암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밀하게 돼서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대. 원래는 장 단조가 딱 규정이 돼서 구분이 됐었는데 경계가 없어진다. 그 정도로 납득하고 넘어가 그냥.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줘. 그렇지. 장단조 원래는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 공존한다는 인상을 주고. 그러니까 뭔가 무질서하다는 인식도 낳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쉔베르크가 하고자 했던 의도는 뭐였냐? 원래 조성음악이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여졌었대. 그러니까 조성음악 그 뭐 장 단조 막 규정하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서 사전에 사람들이 지정해놨던 뭐 장단조, 단조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게 쉔베르크의 의도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내재적 관계에 기초했다는 말이에요. 왜냐? 내재적 관계가 뭔데? 내재적 관계에 기초했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답변 안 나오지? 근데 왜 그냥 넘어가냐고. 저도 이거 봤을 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 뭔가 뭐 예를 들어 도라는 음이 있으면 그 도라는 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특성 같은 걸 말하는 건가? 그리고 도랑 레가 만나서 만드는 뭔가 그 각각의 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건가? 근데 나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렇게 음운을 품고 넘어가는 거랑 안 품고 넘어가는 거랑 엄청 크다고. 왜냐면 음운을 품었을 거를 생각을 해서 출제자는 뒤에서 내재적 관계에 기초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문단을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문단은 사실상 내재적 관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봐. 내재적 관계가 뭐지? 음운을 품었어. 보니까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래. 왜냐면 내재적 관계가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인데 이게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의문을 품었던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 내재적 관계라는 건 뭔가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겠구나. 당연하죠. 그 다음 보면 이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응집력이라는 게 필요하대. 그렇구나. 그럼 응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데?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 이거 가지고 좀 추상적인데? 반복됨으로써 만들어지는구나. 즉 내재적 관계는 결국 반복이야. 반복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내재적 관계야. 이러면 끝이야. 이 지문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추상적인 단어들, 내재적 관계 같은 추상적 단어들에 반응하는 거. 무슨 말이지? 그래야 뒷문장이 유기적으로 읽히죠. 저런 뜻이네? 이 말을 하는 거였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쓸데없는 정보들 털어내는 거. 이거는 기출문제 계속 해석하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하기. 플러스 지문의 메인스트림 자체를 이해를 하면 돼요. 사실 이것도. 지금 설명하라는 게 막 엄청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지문의 주된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흐르고 있는 큰 메인스트림은 전통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이게 메인스트림이잖아. 그럼 이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집중해 가면서 읽어줘야지.
무엇을 만들어왔는데?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왔는데? 무엇에 집중했는데? 내재적 관계에 집중했어. 내재적 관계는 유기적 통일성, 음직력, 반복과 관련있어. 이게 핵심 정보인 거지. 장삼도, 단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위에 뭐 버금, 딸림, 으뜨마음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선지에서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답 가르는데 이런 게 절대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 정보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걸 내버리면 서치가 되고 그러면 암기록 싸움이 되는 거지. 자 이제 나지문 볼게요. 나지문은 가지문보다 훨씬 이해가 좀 더 어려워. 추상적인 문장들이 많이 쓰여서 첫 문단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자 일단 여기 나오는 후설의 주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라는 것이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래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결국에 얘가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을 조금 있어 보이게 그냥 표현하는 거야. 우리도 한 번쯤 경험했던 거를. 그거를 인식하고 이해하면 긴장도가 좀 낮아지고 엄청 복잡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봐요. 생각하고 그냥 납득을 해주면 돼.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보고 듣고 마시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의식의 지향성 뭔가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내 의식을 어딘가로 지향시켜서 의식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현상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음악적 경험이라는 게 있어. 일상적 경험 중에 우리가 음악적 경험 어떤 노래를 들어 그것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물리적 파동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경험이라는 건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에요. 자, 생각해봐.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늦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음악을 들어.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패턴을 인식하게 되죠. 이거 누구 노래네. 이거 다장조 노래네. 이거 부드러운 노래네. 이거 피아노 노래네. 이거 뭔가 클래식 노래네. 즉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지. 근데 이렇게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건 내가 머리를 쓰는 거죠. 내 의식을 지향해서 지금 들리는 소리는 이런 소리네.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뭔가 R&B네. 발라드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적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려고 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어떤 특정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니까. 근데 글 읽으면서 이 예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추상적인 문장들을 계속 오랫동안 보면서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2시간 걸려도 좋아. 3시간 걸려도 좋아.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야. 1등급들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해내고 이것이 너무 당연한 과정이니까 3, 4등급인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난 알지. 내가 3, 4등급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넘어가지. 강사의 해설 강의 보면서 뭐 그래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저런 의미가 보낼 정도로만 생각하지. 정말 스스로 지문과 1대1로 마주해가지고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추상적인 문장들을 구체화해내는 능력이 길러질 수가 없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떤 강의나 책에서 그런 컨텐츠가 잘 없지. 국정원이랑 기밀문서 말고는. 네 그렇고요. 자 그다음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대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뭔가 당연시하는 전제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음악적 경험이랑 연결지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소리의 패턴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당연시하는 전제가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악에 대한 경험. 그럼 내가 어떤 전주를 들었을 때 이거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런 뭔가 멜로디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노래는 이거 발라드 같은데? 이거 R&B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 음악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판단 중지를 하고
내 머릿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생각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뭔가 관습, 체계, 외부에서 주어진 뭔가 경험, 조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하고 어떤 것을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의식, 거기에만 집중해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본질에 더 잘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뭐 현상적 태도, 환원 이렇게 불렀던 거고. 그래서 레보비치는 그런 점에서 쉔베르크가 잘했다.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 왜? 원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대할 때는 당연히 조성음악 아니야? 당연히 조성음악의 체계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근데 쉔베르크는 잠시만, 판단 중지 하고 내가 들리는 음에만 집중해서 12음 기법을 만들어낸 거니까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레보비치 입장에서는. 레보비치가 지금 후설의 말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 자연스럽게 그냥 조성음악은 당연한 질서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났다. 판단 중지를 하고. 근데 글쓴이가 여기에 반박을 하고 있죠. 아니야, 쉔베르크가 주장한 거는 현상학적 환원이랑 괴리돼. 현상학적 환원이 아니야. 왜? 현상학은 모든 전제, 이런 거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죠. 국정원에서 항상 말했어. 특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집중을 해야 된다. 현상학이라는 건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해야 돼. 근데 쉔베르크는 어떻게 했어? 자기가 또 다른 전제를 만들어냈어. 조성음악이라는 전제를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은 동일하다라는 전제를 또 만들어버렸어, 자기가. 그리고 그 전제 안에서 생각을 한 거니까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또 그대로 수용했어.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디귿 부분 보면 확실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한 태도와 다르지 않다. 결국에 전통적인 물감에 대한 판단 중지를 못했다고. 결국 있는 거 그대로 썼잖아. 물감이란 측면에서 평균율을 그대로 받아 썼으니까. 그 다음에 물감 사용법을 거부했는데 자기가 또 다른 물감 사용법을 만들고 그걸 전제로 썼으니까 이것도 문제긴 하고. 그 다음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대. 뭔 얘기 하려나 보자.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야. 거시적으로 어떤 역사적 큰 흐름의 일부로서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야. 역사를 고려하는 것이니까 거시적이라는 거 납득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된다는 것이다. 왜 근데 여기서 저는 들었던 의문이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게 왜 지금 이 순간인 거지?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1초 아니면 그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내가 지금 던지는 말은 던지는 순간 과거가 되죠. 그리고 내가 말을 던지는 순간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즉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관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 후설은. 근데 쉔베르크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명했어. 그래서 음색이나 강세 같은 개별 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어. 후설은 미시적인 걸 중요했어. 현재 일어나는 이걸 집중해야 된다고 봤다고. 근데 쉔베르크 보면 음높이 음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에만 집중을 했어. 예를 들어서 악보에 도, 레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런 거에만 집중을 했지 음색이나 강세 같은 거는 집중을 안 했다고. 근데 음색이랑 강세가 왜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이지? 생각을 또 해봐야 돼. 봐. 이것만 봤을 때는 내가 음색이랑 강세를 알아낼 수 있나? 없지. 음색이 뭐예요? 여자 목소리를 부르냐? 남자 목소리를 부르냐? 같은 도라고 하더라도. 강세는 세게 부르냐? 약하게 부르냐? 같은 도라고 하더라도. 즉 이것은 이 악보로는 알 수가 없어. 그냥 부연 설명을 만들어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음을 땅 하고 도를 쳤을 때 나타나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거죠. 음색과 강세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에 해당되는 거야. 음색과 강세가. 그래서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게 결국에 미시적 관점으로 음을 대하는 것인데 쉔베르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어긋난데, 현상학적 자녀가 뭔데?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쉔베르크 음악은 곡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 이르지 못했다. 순수 현상은 말 그대로 방금 내가 말했던 음을 땅 쳤을 때 들리게 되는 음색과 강세 같은 것들. 하지만 거시적 구조, 이런 음표 같은 거에만 집중했으니까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상학적 자녀는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현상 그 자체를 말해.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 중지하고 무언가를 받아들였어. 판단 중지하고 개별 음에 대한 음색과 강세를 생각해. 의식 속에서. 요게 바로 현상학적 잔여라는 거야. 근데 이 현상학적 잔여에 도달하려면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쇤베르크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라고 글 쓰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지문이 매우 쉬워.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워가야 되는 건 결국에 추상적인 문장들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주기만 하고 넘어갔으면 문제는 알아서 다 풀린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 자, 5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정답률 50%대였는데 현상학적 잔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너무 쉬워. 3번 보면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래. 말이 돼? 현상학적 잔여는 판단 중지를 해야 되잖아. 판단 중지하고 현상학적인 태도로 그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는 거. 그게 바로 현상학적 잔여였잖아요. 근데 사물의 질서를 인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에 있는 특정한 질서를 가정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판단을 중지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서라는 단어 나오자마자 바로 X. 그 다음에 6번. 가의 글쓴이 관점에서 이해한 기억과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이해한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의 글쓴이 관점에서 이해한 이것도 범조성이고 얘도 범조성이죠. 근데 맥락이 어땠어? 가에서 말한 범조성은 조성음악이라는 특정한 어떤 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해야 돼. 그게 12은 기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범조성은 뭐였어? 까는 거였죠.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 다음. 왜?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보면 3번이 답이죠. 기억은 편협한 질서를 넘어선 보편적 질서지. 가 글쓴이 입장에서는 그 자기 음악을 그렇게 봤으니까. 편협한 질서라고 하는 거는 조성음악. 조성음악은 그 특정한 것들만 음악이라고 취급을 했잖아. 특정한 것들만 화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편협한 질서라고 볼 수 있지. 상대적으로. 그걸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지. 그런 거 없앴으니까. 니에는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그치? 쇤베르크가 말한 범조성이란 게 니은에 쓰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는 어차피 저런 쇤베르크가 말한 범조성이라는 건 그 조성 음악에서의 조성을 대체하는 또 다른 어떤 원칙이고 규칙이고 전제일 뿐이다라는 거지. 즉 인위적 질서이다. 그래서 완벽한 판단 중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너무 쉽게 답은 3번. 근데 이것도 정답이 55%. 왜 그러냐? 5번이랑 6번 이런 게 왜 정답률이 낮냐면 지문에 없어요. 문장에 있는 말들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국어가 어려워지는 원리가 뭐냐면 선지에 지문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안 나오면 어려워져. 전부 다 그대로 안 나와요. 6, 7번도 마찬가지야. 8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난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타파해야 되냐? 결국에 지문 읽을 때 지문 문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부라니까? 이거 시험장에서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회피하면 점수 절대 안 올라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해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게 막 그렇게 고차원적인 건 아니잖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1년만 열심히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시라고요. 그 다음 7번 볼게요. 빠르게. 자,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 반박할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거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비판하기 문제는 항상 난도가 높죠. 3점짜리도 좋네 여기에서. 자, 나의 디귿이 뭐였어? 너 물감 사용법은 거부했지만 물감은 전통적인 거 고수한 거야. 평균율 그대로 갖다 썼잖아. 그럼 여기에서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 지금 근거가 뭐야? 너 잘못됐어. 왜? 물감은 똑같은 거 썼잖아. 이게 근거죠. 그럼 근거 부숴야지. 비판할 때는 항상 주장이 아닌 근거를 부숴야 돼요. 물감 똑같은 거 썼잖아. 그러면 이거 반박할 땐 물감 똑같은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보면 답이 되는 건 당연히 2번밖에 없죠.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는 배열 방식이 다른 음이다. 그러니까 다르다. 이름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12음이라는 이름이 똑같아서 네가 오해한 거지. 난 다른 의미로 썼어. 그러니까 동일한 물감 아니야. 완벽한 반박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다 읽진 않을게요. 여기 5번 보면, 그러니까 나의 글쓴이 관점은 뭐였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근데 여기 루솔로 보면 얘는 지금 기계음 같은 거 썼잖아.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음을 가지고 쓰는 건데 기계음 같은 소음으로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야. 징, 뭐, 삑, 끽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 혁신적인 거지. 루솔로의 방법은. 그러면 B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왜냐면 판단 중지를 한 거잖아. 기존의 음악은 음을 가지고 만드는 거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소음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비판하는 거지. 왜냐면 지향적 체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이라는 건 비가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체계 위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거니까. 근데 루솔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체계에서 뭔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소음으로 음악을 한다라는 새로운 걸 창조해낸 거니까 비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9번인데 와, 저는 이거 정답을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사실 이런 단어 문제는 글을 그냥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보면서 문장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봐야 돼. 그러면서 중요한 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뉘앙스, 단어의 뉘앙스, 조사의 뉘앙스 이런 것들이 감지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어휘 문제도 결국엔 감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안 틀리게 되는 거야. 자, 1번 볼게. 1번이 흩어지고인데 흩어지고로 바꿀 수 있냐. 자, 여기 보면 이에 반해 쇤베르크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라고 했잖아요. 자, 이러면 어떤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 위계 질서가 있어. 으뜸음 중심에 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 수직적으로. 근데 이게 해체되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이 구조가 끼익 이렇게 해체돼. 그리고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오케이? 이거 가지고 1번 볼게. 1번 보면 흩어지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동등해지는 게 흩어지는 거야? 흩어지는 건 막 이렇게 흩뿌려져야 되는 개념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질감이 느껴졌어야 돼. 이 문장을 이해했다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푸는 게 정석. 그 다음에 5번을 또 많이 찍었던데 지나쳤다. 지나쳤다 보면 여기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지나쳤다. 간과하다. 지나치다. 뭔가 지나치다는 우리가 항상 쓸 때 보통은 어떤 장소를 지나친다라는 의미로 많이 써가지고 헷갈릴 수 있었는데 넣었을 때 어색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사실 감이야. 넣었을 때 어색하지 않아. 이런 느낌의 문장을 내가 어디선가 봐서 어색하다라는 감정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맞히게 되는 수밖에 없어. 솔직히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3번도 많이 찍었던데 3번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그 의미를 규명하다. 명이 밝을 명자잖아. 규명해서. 그러니까 밝혔다. 충분히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 지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쇤베르크보다도 추상적인 문장은 덜했고 충분히 납득하면서 읽었으면 쉬웠다. 근데 이 지문도 어렵게 푼 애들은 부연 설명을 붙이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서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고 다 정보 처리했을 가능성이 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호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대. 근데 여기 부연 설명 붙여야지. 왜? 왜 3호는 공모와 다르게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이 되는 거지? 생각을 해봤어야 돼. 생각을 해보면 3호라는 건 함축적 의미 사용했을 때 말 그대로 사적인 모집, 사적인 판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적인 거래로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타인한테 공적으로 팔아버린다? 그럼 안 돼. 요 정도로 전 이해하고 그냥 넘겼어요. 요 정도의 부연 설명만 붙여도 이 문장은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밑줄 긋고 3호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됨. 예외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거 밑에쯤 읽었을 때는 머릿속에 날아가 있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 다음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된다. 이건 또 왜 그렇지? 이것도 부연 설명이 삭제되어 있어. 내가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 자,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라고 해도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뭔가 사적인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사고 파는 거니까 공적인 성격을 띈다고 해서 공모로 간주하는 게 아닐까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기라고.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제가 국정화에서 말하는 대로 함축적 의미를 계속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정보들이 툭툭 털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납득만 하면 다 납득이 돼요.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막 등록을 해. 증권은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근데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막 주식 막 뭐 어떤 화면에다 막 해가지고 증권시장에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이미지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법인을 상장시켰어. 어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상장이 됐어.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공개할 공시의무라는 걸 지닌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공시의무에 제시된 개념이 나왔죠. 이런 거 체크해놓고 말 그대로 공시해야 될 공식적으로 보여줘야 될 의무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공시의무. 근데 중요 사항을 왜 보여줘야 되는데? 중요 사항이란 말 그대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야. 근데 만약에 이거 공지 안 하면 당연히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겠지. 공지 안 하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막 주식 다 매도해버리거나 막 주식 미리 사들이거나 그런 게 가능해지죠. 그러면 누가 주식을 그 증권시장에서 사고 팔겠어? 다 세력들이 한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개미들이 안 들어오고 시장은 망하겠죠. 그럼 그리고 이 공시 의무라는 건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라는 곳에 공시 자료를 제출해. 그럼으로써 공시 의무가 완료가 된대. 근데 이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금융위원회라는 단어는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위원회, 어떤 기구 같은 곳에서 감시를 해줘야 되는 거지. 감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공시 의무 누가 지켜?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세요 라고 요청하고 받아서 공시 의무 수행하게 하고, 공시 의무 안 지켜? 그러면 제재시키고 벌금 때리거나 뭐 상장 취소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뒤에도 충분히 그냥 납득만 하면 다 읽혀. 공시 의무라는 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데요. 발행시장 말 그대로 발행하는 시장, 유통시장 유통하는 시장. 근데 뭘 발행하고 뭘 유통하는데, 보면 공모할 때마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게 발행시장에서 하는 일이니까, 발행시장은 말 그대로 내가 주식을 더 발행을 할 때, 공모를 해가지고 발행을 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부연 설명이 안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반면 상장법인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대. 왜 그래? 왜 사모는 제출 안 해야 돼? 부연 설명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 정보가 머릿속에 털려. 사모로 증권을 발행해. 말 그대로 50인 미만, 그 다음에 전매도 불가능하게 만든 상태. 그런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대. 왜? 넓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공공연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냥 규모가 작으니까 야, 너네는 공시하지 마, 안 해도 돼, 큰 애들만 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다 납득 가능하지. 공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는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 공모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공모를 하는지 발행인 관련된 사항이 있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공모를 하려고 하면 얼마에 몇 개를 공모할 건지를 말을 해야지. 주식을 만약에 판다라고 할 때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누가 파는지도 당연히 기재가 돼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공시를 할 때 아까 뭐 쓴다고 했어? 금융위원회라는 특수 기구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되면 이제 또 발행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말 그대로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 여러분들 주식할 때 나중에 뭐 하겠지만 그걸 관리하는 시장인 거죠, 유통시장이. 그래서 여기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맞지? 주식창 보면 막 계속 움직이잖아. 그래서 상장법인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빨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를 해야 돼.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정기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 공시 이외로도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럼 빨리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시로 여는 수시 공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는 누군가한테만 제공하면 안 되고 전부 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투자자한테 설명을 할 계획이야, 어떤 중요한 정보를. 그러면 그 전에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라고. 그래야지 공정하니까. 왜냐면 투자자한테만 말하면 얘가 갑자기 그 정보 듣고 회의 시간에 갑자기 주식 다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얘만 이득 보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정성을 위한 거니까 또 공정공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함축적 의미도 너무 잘 붙여지고.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도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왜 12번을 그렇게 많이 틀렸냐? 12번 정답률이 23%예요. 자, 일단 이 문제가 이 정도의 오답률이 나오게 되는 원인은 이 문장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문장들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다. 너무 쉬워, 개념 자체가. 중요한 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거를 특정 증권의 매매에 내가 직접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한테 이용하게 시키는 거.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문장이 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중의적으로 읽혀.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규제의 대상은 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첫 번째, 두 번째,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이다. 두 번째, 이렇게 읽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의적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이 1차 정보 수령자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문장 자체가 조금 중의적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읽힐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읽은 학생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 내 예상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가 어그러지면서 뭔가 보기 풀 때도 좀 복잡해진 게 아닌가. 근데 이 문장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야 됐긴 해요. 왜? 1차 정보 수령자라는 단어에 제시된 개념을 말해주는 문장이잖아. 제가 국정원에서 진짜 누누이 말했어요. 결국에 어려운 문제는 제시된 개념을 머릿속에 잘 받고 있어야지만 풀린다. 1차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이니까 1차 정보 수령자라고 부르는 거구나. 왜? 정보가 내부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1차적으로 누군가한테 전이된 거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은 1차 정보 수령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독해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5번 보면 보기에서 A, B, C가 있는데 B는 임원이죠. 그러니까 내부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A도 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잖아. 그럼 얘도 내부자지 당연히.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내부자가 아니면, 얘가 내부자가 아니면 누가 내부자야? 임원은 얘 대표이사보다도 아래에 있는 애인데. 아무튼 얘네 둘이가 내부자고 C가 B에게 정보를 들었으니까 1차 정보 수령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차 정보 수령자가 내부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도했어. 그러면 1차 정보 수령자는 아까 전에 뭘로 규제한다라고 했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규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아니라 미공개, 그걸로 처벌해야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틀렸어.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아니죠. 왜냐면 C는 내부자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아까 전에 제가 해석한 대로 해석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상장 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도 1차 정보 수령자고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애도 1차 정보 수령자라고 이해했다라고 칠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여기 봤을 때 그렇게 되는 이상 A, B, C 전부 다 1차 정보 수령자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방금처럼 잘못 이해했다고 했을 때 문장이 중의적이니까. 그럼 봐봐,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도했어. 이거는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건 맞죠? 왜냐면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그러면 C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인가? 를 물어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뭔지 보러 갔어. 보러 가니까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용하면 시장 교란 행위로 위반한대. 그러면 맞는 말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왜?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거 맞잖아. 얘는 둘 다 1차라고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1등급 중에서도 많이 틀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장이 중의적으로 읽힌 게 좀 컸다. 근데 순우에서는 이런 것도 다 다듬을 테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덜 다듬어진 문장처럼 보이긴 해요.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부자와 그 다음에 뭘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이다 라고 해석을 했을 텐데 1차 정보 수령자라는 말이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저 앞에 있는 모든 범주의 것들을 1차 정보 수령자로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거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가볼게요. 과학기술은 제가 이번 3월 학평에서 조금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지문이에요. 왜냐면 아주 중요한 전제를 그냥 말을 안 해주고 쭉쭉 달리고 있어.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거기다가 정보까지 그냥 툭툭 던지고 있어. 그것도 정보들이 서로 연관된 정보도 아니고 그냥 단순 정보. 거기다가 단어까지 개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뭐 정보 던지고 단어 어려운 거는 솔직히 뭐 소재 자체 특성이니까 납득을 해. 근데 유추할 수 있는 전제를 줘야지. 그래야지 그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지. 근데 이 지문은 유추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전제를 가지고 지문을 썼어. 그래서 그 부분이 전 좀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봐요. 일단 첫 번째로 혈압은 뭐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에 생기는 압력으로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대.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혈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압력이니까 납득이 돼. 혈관에 생기는 압력이라는 건. 근데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대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봐야 돼. 그냥 이거 네모치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팁은 곱에 비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 심장 박출량이 커지고 말초혈관 저항이 커지면 결국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곱에 비례한다는 거니까 두 변수가
두 변수 중 뭐가 커지든 결국 결과값인 혈압도 같이 커지는 관계인 거잖아요.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라. 심장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래. 이거는 출이 뭔가 내보내다라는 거니까 함축적인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어. 1분 동안이란 거에 집착하지 마. 저게 3분이든 5분이든 저걸로 페이크 안 쳐. 왜냐면 저건 그냥 단순 정보니까. 암기력이 필요한 그런 건 안 된다니까. 이거를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경험해야 돼. 아무튼 심장 박출량은 1분 동안 밀어내는 혈액의 양. 오케이, 박출량이니까. 그 다음에 말초 혈관 저항은 말 그대로 혈관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말초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래.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전 그래서 이미지를 뭔가 혈액이 가려고 하는데 혈관이 좁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좀 쌓여서 거기에 압박이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이때 심장 박출량은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진대. 이것도 납득을 해야 돼. 납득을 봐요. 1회당 심장 박출량, 말 그대로 한 번 펌프질 할 때 피를 쫙 쏟는 거야. 그 다음에 분당 심박수, 말 그대로 1분에 얼마만큼 쿵쾅쿵쾅 뛰는가. 많이 발사되고 한 번 펌프질 할 때 많은 혈액량이 방출되고 또 계속 여러 번 펌프질을 한다면 당연히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양, 심장 박출량은 커지겠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여기서 머리 쓸 게 없어.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은 여기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한대.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솔직히 1등급으로 가려면 1문단에서는 정보가 있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단어들이 생소할 수 있겠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엄청 고민해서 이해해야 되는 문장이 없었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체내 액체 총량인 체액량이라는 것이 콩팥에 의해서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대. 자, 여기서 갑자기 콩팥 얘기 나오죠. 콩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데 아무튼 여기 들어있겠죠. 어딘가에. 아무튼 이 체내 액체 총량이라는 체액량이라는 것, 여기도 또 조심해야 돼. 제시된 개념 나왔잖아. 체내에 있는 액체 총량이니까 체액량인 거. 함축적인 생각하면 너무 쉽죠? 얘가 콩팥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서 혈압이 변화한대. 어떻게 변화하는 걸까? 체액량과 혈압이 어떤 관계인 걸까?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된대. 사구체가 뭐지? 잘 모르겠어.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된다는 거니까 사구체 모세혈관이랑 사구체도 콩팥 안에 있는 건가? 계속 가보면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한다. 사구체라는 것은 어떤 막을 말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막이 있는데 거기로 혈액이 들어오고 이 막을 통과해.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기에 꽉 조이나 봐. 그러면 혈액들이 그 압력에 의해서 칙 하면서 뭔가 여과가 되는 거지. 근데 여과될 때 혈구나 단백질은 커서 여과가 안 돼. 물과 나트륨은 여과가 돼. 납득 가능. 그래서 사구체 막을 통한 다음에 세뇨관으로 이동한대. 이미지를 그려줘요. 이미지를. 이거 막 쓰고 그럴 필요 없어. 만약에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네모 정도만 쳐놓고 그냥 이미지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세뇨관이니까 뭔가 분뇨를 넣는, 오줌을 넣는 그런 관이 아닐까?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의 양이 감소하여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 이해가 탁 끊겨. 갑자기 혈압이 하강하면? 혈압이 하강하는 맥락이었나 지금이? 갑자기 혈액이 여과를 설명하고 있다가 혈압이 하강하는 상황을 갑자기 가정해. 그럼 혈압이 하강한다는 건 어떤 의미지? 말 그대로 피가 많이 안 쏠린다는 건가?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계속 가볼게. 혈압이 하강하면 아무튼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의 여과액이 감소한대. 그렇겠죠? 오는 혈액량이 작아진다는 거니까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되는 액체 양도 줄어들지. 그러니까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하는 것도 당연. 그래서 소변 배출량도 줄어드는 거 납득 가능.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에 따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한다. 이 문장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부연 설명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첫 번째, 소변 배설량이 줄어들어? 근데 왜 체액량이 증가하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을 생각을 해봤을까요?
1등급들이면 당연히 걸렸어요. 이 부분에서. 왜? 뭔가 줄어드니까 이건 증가한다라고 그냥 문맥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내용을 이해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 왜?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라고 한들 어쨌거나 소변을 배설하는 거잖아. 그러면 몸 전체 액체량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왜냐면 소변도 액체잖아. 근데 왜 체액량은 증가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해설을 해주면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혈압이 하강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혈압에서 배설해야 되는 소변의 양을 10이라고 하면 소변 배설량이 줄어들어. 원래는 10이 빠졌어야 됐는데 한 2만 빠진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8이 더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체액량에. 그러니까 체액량이 증가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 맥락에서 지금. 일단 아무튼 그래. 여기서 머리 써가지고 그냥 이걸 외운다고 치자. 소변 배설량이 줄어들면 체액량은 증가한다. 이걸 그냥 외웠어. 납득이 안 돼서. 근데 그 뒤가 문제야. 혈압은 왜 상승하는데? 아니 혈압은 왜 상승하는데? 체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무조건 상승하는 거야? 체액량은 그냥 단순히 체내 액체 총량이라며. 그러면 체액량을 구성하고 있는 건 혈압도 있겠지만 당연히 혈액도 있겠지만 다른 액체들도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세포 내액이라는 게 제일 많더만. 그러면 혈액량은 그대로인데 세포 내액만 증가해가지고 체액량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체액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혈압은 상승한다라고, 즉 혈액량은 증가한다라고 단순화시켜가지고 설명할 수 있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해하는 게 맞나? 똑똑한 애들일수록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됐어 이게. 그래서 그냥 밑줄을 그어놨는데 처음 읽을 때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왜 이게? 혈압이 왜 상승하지? 아니 그러면 체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무조건 상승한다고? 근데 체액량을 구성하는 건 혈액량만이 아니었잖아. 그런 말이 없었잖아. 인체 전체 총량이라며. 그럼 물일 수도 있잖아. 물의 양. 체액량 중에는 물도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내 몸속에 있는 소변 같은 것들 그런 거는 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체액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혈압이 상승하는데 그럼 다른 요인이 있나? 내가 놓친 어떤 부연 설명이 있나? 없어. 그걸 그리고 추론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게 별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정도의 비례관계는 이해가 되도록 줘야 돼. 비례관계를 그냥 던져버리는 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그냥 밑줄 치고 서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례관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만들어내는 건 오바라고 자기들도 생각했는지 문제는 그냥 단순 서치로도 풀 수 있게 해놨어. 그래서 제가 더 불만인 거예요. 문제를 단순 서치로 풀 수 있게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지문만 보고 서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사고력을 측정해야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교육청스럽다는 말이 나와도 인정을 할 만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봐요.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한다. 이것도 비례관계잖아.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한다. 왜 그런지 유추가 불가능해. 이 위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밑에 내용은 그냥 정보 던지기 시작이야. 호르몬 체계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해서 레닌의 분비가 증가한다. 레닌이라는 게 뭔데? 레닌이 왜 분비가 증가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증가한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줄 수는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소재를 다루려면 이렇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적어도 그러면 이 윗문장들을 이렇게 머리 쓰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납득이 되게 만들었어야지. 1등급 정도의 독해력을 가진 애들이 봤을 때. 근데 이 부연 설명들이 납득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런 정보 던지기 해버리면 어떻게 풀어나간 거야 이거를. 암튼 그래 내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고 레닌은 뭐 안지오텐신 1 이것도 그냥 단순 정보야. 레닌이 안지오텐신을 만들고 안지오텐신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서 2가 되고. 근데 이거는 납득할 수 있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1을 2로 변환시킨다는 거 납득이 돼. 이거 하나는 그냥 납득이 가능하다 그래. 그 다음 안지오텐신 2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켜.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뭐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이거 그냥 단순 정보야.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켜. 여기서 드디어 이제 나트륨 제흡수 내 얘기가 나와. 그럼 내 여기까지를 읽었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거랑 혈압이 하강하는 거랑 뭔 상관이지? 이해가 안 돼. 그럼 계속 봐봐. 아무튼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분 제흡수도 증가한대.
아, 그럴 수 있겠다. 몸이 짜지니까 수분을 재흡수해서 농도를 맞추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하는. 그 결과 체액량이 증가해. 이건 납득할 수 있어. 수분을 재흡수하니까 수분도 체액량을 구성하는 액체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체액량 증가하는 건 납득이 가능해. 근데 여기에서 또 왜 혈압이 상승하냐고.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근데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해주고 있어서 저는 뭐 문제 풀 때 기억이 나긴 했어요. 근데 좀 그래도 아쉽다. 얘가 지금 하는 말은 그거잖아. 혈압이 하강했을 때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는 건 다른 말로 수분을 재흡수한다는 말이야. 수분을 재흡수한다는 건 다른 말로 체액량을 증가시킨단 말이야. 체액량을 증가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말이야.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혈압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낮춰진 혈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웠죠. 좀 생각하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또 갑자기 뭐 브라키닌 나오고 브라키닌을 분해함으로써 또 뭐 안지오텐신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뭐 계속 정보를 계속 던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정보였긴 하거든요. 왜냐면 브라키닌이 뭐냐면 혈관 확장 물질이야. 혈관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 피가 잘 통하지. 압박을 안 받고. 그러니까 혈압이 낮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효소를 분해시킨대. 그럼 이 효소가 없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혈관 확장을 못 시키는 거니까 혈관이 좁아질 거고 혈압은 높아진다. 안지오텐신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만들어. 수축한다는 건 압박이 생긴다는 거니까 저항이 증가한다는 거 납득. 그래서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솔직히 납득이 가능해. 아니 솔직히 그래서 이 정도로만 써줘도 납득이 가능한데 윗부분은 솔직히 아쉽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쉬워요. 혈관 운동 중추를 흥분하게 시키니까 계속 혈관이 막 운동을 하니까 혈압을 다시 높이는 거지. 혈액의 회전을 막 돌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정보를 근데 또 던져. 여기서 그만이 아니라 카테코라민. 왜 얘가 분비되는 건지 몰라. 그냥 얘라는 게 분비가 된대. 그냥 외우래. 그 다음에 얘가 뭐 혈관에 작용해서 수축시키고 심박수 높이고 그래서 혈압을 높여. 근데 혈압이 만약에 상승해? 그러면 또 정보를 던져. 아세틸콜린이라는 놈이 나와. 아니 이렇게까지 정보를 던지는 지문이 내가 좀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아세틸콜린이라는 또 혈압을 낮추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뭐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해서 혈압을 하강시키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또 정보를 계속 던집니다. 교감입신경계랑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 문단에서 했던 말이랑 요 문단에서 했던 말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근데 이것도 부연 설명이 안 만들어지죠. 왜?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왜 레닌의 분비가 촉진되는데? 또 안지오텐신2는 왜 카테코라민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이 탁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던지는 느낌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이렇게 만들면 솔직히 안 된다고 보는 주의고, 수능은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밀문서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암기력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파해법이 쉬워. 그냥 정보들 이해 안 하고 다 그냥 밑줄 친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대응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14번도 그런 문제인데 안지오텐신이 증가하면 나트륨량이 감소한대. 그러면 나트륨 관련된 얘기 찾고 안지오텐신2 찾아. 안지오텐신 나오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안지오텐신. 여기 보니까 안지오텐신이 알도스테론을 만들고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킨대. 그러면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나트륨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겠네? 2번. 내용 하나도 이해 안 하고 다 풀어. 근데 이게 국어 사고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풀리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걸 몇십억 들여서 만드는 그 시험지 출제하는 교수들이 모를까 그걸? 당연히 알지. 근데 아까 전에 쉔베르크는 잘 내놓고 이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나머지도 그냥 이해가 필요 없어. 정보 체킹하고 가가지고 풀면 돼. 뭐 15번 같은 경우에도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한다. 왜 그럴까? 1번 보면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모세혈관의 압력도 낮아진다. 이거 아까 비슷하게 말이 있었잖아. 혈압이 하강한다는 건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액을 결정짓는 거는 여기 사구체 모세혈관의 압력이었으니까 혈압이 하강하면 모세혈관 압력도 낮아지고 여과액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별다른 생각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는. 그래서 그 댓글도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냥 나 이거 과학기술지문 제대로 이해도 안 했는데 그냥 문제는 다 맞췄다.
왜 맞춘지 모르겠다 나도. 근데 그거 가지고 자위하는 순간 무조건 6구 수능에서 깨져요. 여기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이렇게 푸는 건 제대로 푸는 게 아니야. 평가원 가면 다 깨져 진짜로. 그래서 고2 때 점수 잘 받던 애들이 고3 올라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2 때는 이런 지문들이거든. 고2 지문들 보면 그냥 다 서치만 해도 풀려.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 잡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6번도 이것도 1번이었는데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된대. 그럼 부교감 신경 찾고 혈관 중추 운동만 찾으면 게임 끝이네. 부교감 신경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부교감 신경계. 근데 부교감 신경이 이제 되는 때는 언제였어? 혈압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었죠. 근데 혈관 운동 중추는 아까 전에 혈압을 높이는 데 쓰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흥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얘 운동을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보면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근데 그냥 서치로도 풀리는 너무 쉬운 수준이었고 17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치야 이거. 5번 보면 베타 차단제는 레닌 양을 감소시킨다. 베타 차단제 보면 여기 있죠. 베타 차단제는 얘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억제한대. 그럼 카테코라민이 아까 전에 뭐 하는 놈이었어? 레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놈이었어. 근데 얘의 작용을 감소시키면 당연히 레닌 분비도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히 맞는 말로 그냥 서치해서 판단이 가능해.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해를 할 줄 아는 애들, 독해력이 높은 애들도 다 서치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력 이슈였기 때문에 암기력 이슈니까. 그래서 독해를 잘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시간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강사들이 푼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지문 3개 중에 여기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 문제 풀면서. 근데 이거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뒷부분 보면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억제제는 브라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1의 양을 감소시키겠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는 브라키닌을 분해하는 놈이었으니까 그 효소가 없어지면 브라키닌의 양은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지. 근데 안지오텐신 1의 양을 감소시키나?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자체가 뭐였어? 안지오텐신 1을 2로 만드는 거였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가 없어져. 그러면 안지오텐신 1의 양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변환시켜줄 애가 없으니까 2로 변환시켜줄 애가. 그래서 얘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것도 그냥 단순히 서치하기만 했어도 다 풀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맞히는 학생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이 지문을 완벽히 이해를 해가면서 푸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고 푸는 연습을 하는 순간 진짜 평가원 시험에서는 호되게 당해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스스로 느끼겠지만 아시겠죠? 계속해서 부연 설명 만들고 추상적인 문장에서는 의문 품고 제시된 개념 인지하고.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려봤는데 이거를 정말 잘 캐치를 하고 공부에 써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말했으면 여러분들 공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사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해준다면 그걸 믿고 맞춰서 따라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피지컬 올리는 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문장 단위에 섬세한 독해를 하지 못하고 또 부연설명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정보 탁탁 처리해가면서 다 외우고 있다. 이해는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러면 진짜 빨리 고쳐 잡아야 돼. 그래야지 6모 때, 9모 때, 수능 때 성적이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생각보다 핵심 지문들만 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부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다? 이미 당신은 성공할 자질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6모까지 파이팅해서 달려봅시다. 파이팅!